강의 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이제 3회 정도는 행정법 핸드북을 다 훑어보고 나머지 뒤에 2회 정도 판례를 같이 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관계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고, 핸드북은 하루에 한 80페이지 이상씩 봐야 되니까 꼼꼼하게 설명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한번 짚고 갈게요. 자, 핸드북은 칠판으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3페이지부터 자, 조금 빨리 하도록 할 테니까. 자, 원래 통치행위에 해당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거기에 2번에 가번의 통치행위의 범위에서 또 기억할 거는 저 밑에 가면 한 8번째 줄쯤에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헌법 64조 4. 그러나 각조 1번 지방의 의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 의원이 징계, 기타 제명을 당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소송은 기관소송이 아니고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이고, 이때 피고는 누가 되죠? 지방의회가 되죠. 다시 올라가서 2번 하지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놓치면 어쩔 수 없고. 자, 이제 올라가서 다시 2번에 나번에 가서 대법원 판례 중에서 대법원 판례 기본적으로 통치행위성 인정 사건들, 비상계엄 선포행위, 남북 정상회담,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지만 다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북쪽에다가 자금을 송금한 행위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처벌했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양가로서 한 번에 독립유공자 서운 수여 사건. 이 두 가지 기억하면 되죠. 우리 판례는 서운 수여 그 자체는 통치행위다. 그러나 서운 수여 취소 결정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본문 일단 그 제목부터 독립유공자 서운 수여, 이건 통치행위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서운 수여에 대해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다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운 취소 결정, 서운 취소 결정은 처분성이 있다. 통치행위 아니다.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피고는 누구죠? 피고는 대통령이다. 그죠? 국가보훈처장이 아니고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서운 취소라고 했죠, 제가. 대통령의 서운 취소. 그래서 대통령이 피고고, 서운 취소 결정 처분성 있고, 이거 하나 더 기억하는, 뒤에도 나오겠죠. 하나 더 기억한다면 이건 상대방 없는 처분이다. 특히 이 망인에 대한 서운 취소는 상대방 없는 처분이다. 이런 것들이 기억할 사건들이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다번에 헌법재판소 결정례,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통치행위성 인정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됐다고 했던 사건 딱 하나 있죠.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명령 사건, 통치행위성 인정했지만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제기 가능하다라고 했던 사건이죠.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 이후에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이라든가 국민투표에 대한 결정들 통치행위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심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랬던 사건 등이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 4번, 그 1번의 법률유보에서는 그 좀 봐야 될 것이, 거기 학설별 필요 없고요. 판례 관련해서 텔레비전 수신료 사건, 그래서 텔레비전 수신료의 금액 결정은 본질적인 사항이니까 국회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만약에 국회 관여가 없다면 이거는 위헌이다. 그 부분. 다만 국회가 이제 관여한다면 세부적인 절차, 직접 징수할 건지 아니면 제3자에게 위탁할 건지 이런 것들은 꼭 굳이 법률을 정할 필요가 없고 시행령이 위임할 수 있다 했던 부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에 가서, 이게 이제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1번에 동그라미 2번, 주택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에 관한 것들 절차 요건으로서 이것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동의 요건은 법률 본칙 꼭 적용된 내용은 아니다 라고 판시했던 이 부분도 봐주시고요.
이게 헌법재판소하고 조금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지문 나오면 항상 주의를 기울여 달라. 특히 이건 뭐 사례보다는 지문이나 객관식이 나올 텐데 이게 지문 나오면은 맞다 틀리다 결정하지 마시고 다른 지문 보고 유보해 놨다가 그 다음 판단하세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니까 만약에 출제자가 뭐 누구다 헌법재판소는 또는 대법원 이렇게 딱 특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문이 애매모호한 지문이 되니까 이거는 답으로 고르지 마시고 일단 다른 거를 먼저 보신 다음에 이 지문을 그 다음 최우적으로 놓고 판단하세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 5페이지 2번에 비례원칙. 비례원칙은 뭐 특별한 거 없죠. 다만 이제 사례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을 순서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다만 이제 대부분의 사례는 적합성 원칙은 인정되지만 필요성, 상당성 원칙이 이제 충족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을 테니까 우리가 사례 문제 풀 때는 이 나번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애매모호하다 싶을 때는 이 둘을 묶어가지고 뭐 필요성 및 상당성 원칙 위반 여부 이렇게 묶어가지고 애매모호한 상태는 그렇게 묶어서 푸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거예요. 저도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해요. 그래서 적합성 원칙은 문제 안 된다면 그냥 가볍게 보고 검토하고 필요성 상당성 원칙 둘 다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서 검토하는 습관이 아주 테크닉적으로 좋겠죠. 자, 뭐 판례는 워낙 많으니까 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거 없겠고요. 뭐 잘 판단하면 될 거고. 자, 넘어갑시다. 6페이지. 신뢰보호 원칙. 일단은 신뢰보호 원칙은 의의를 좀 잘 입에 붙여놔야죠. 이게 정의가 잘 입에 안 붙으니까 어떤 행정기관이 어떤 언동을 했고 그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했을 때 그 신뢰가 부호가치 있는 것이라면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원칙을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 적용요건도 외워둬야죠. 일단은 판례에 따라서 외운다면 일단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규칙 사유가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후행 처분이 있어야 되죠. 내려와서 가번의 공적 견해 표명 우리 판례가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죠. 묵시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하나 우리 두 번째 문단에처럼 단순한 상담에 대해서는 공적 견해 표명 인정하지 않고 문서로 오고 가는 그런 공적인 의사표시만 공적 견해 표명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의 문단에 가서 공적 견해 표명의 유무를 판단할 때 우리 판례가 형식설의 입장이 아니고 실질설의 입장. 그래서 결국 조직상의 임무와 지위 또는 당의 언동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실질설의 입장이다. 의사결정권자가 따로 있다 할지라도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의 결정이라면 그런 판단이라면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의 판례죠. 건축과정 사건을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번에 귀책사유가 없을 것에서 이제 두 가지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은 귀책사유가 뭐냐 여기 귀책사유가 뭐냐죠. 귀책사유가 뭐냐 귀책사유가 두 번째 줄 부정행위가 있거나 또는 부정행위가 없어도 관계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중과실이죠. 중과실은 보통 고의하고 유사하게 취급해 주니까 그렇게 보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사례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3번의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죠. 일단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한계를 검토하는 거죠. 다만 사례 문제 조심할 것은 요건이 충족 안 되면 굳이 한계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안 쓸 때 요건을 먼저 검토해보고 요건에서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다음 목차가 한계로 가는 거고 만약에 요건이 충족 안 되면 굳이 한계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건 충족 안 되니까 바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신뢰보호 원칙을 먼저 쓸 생각을 하시고 다만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라는 게 결국 비례 원칙에서 협의 비례 원칙이에요. 적필상, 상당성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시험장에 갔는데 어떤 사례가 신뢰보호 원칙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비례 원칙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보통 또 같이 걸리는 게 많죠. 그러면 일단 사례 문제에서 그 목차는 먼저 신뢰보호 원칙을 먼저 쓰세요.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를 먼저 써가지고 만약에 신뢰보호 원칙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럼 바로 이제 한계로 가면 돼요. 한계로 검토하고 한계 여부 판단해가지고 답안 쓰면 되고. 그러니까 딱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목차를 잡기 전에 딱 먼저 구조를 잡는 거예요. 딱 봐서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 원칙이 같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 요건도 충족이 되고 한계에서 승부가 볼 사건이다.
라고 판단되면 목차는 단순하게 신뢰보 원칙 딱 잡아놓고 신뢰보 원칙의 요건 그리고 한계 끝이에요. 근데 딱 보아하니까 신뢰보 원칙 요건이 충족이 안 될 사건이다. 그러면 이제 목차를 크게 둘로 나눠가지고 신뢰보 원칙 쓰고 신뢰보 원칙 요건 충족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비례 원칙 위반 여부 이렇게 넘어가면 된단 말이죠. 결국 그 기억해둘 것은 신뢰보 원칙을 먼저 검토하는 거죠. 비례 원칙보다. 신뢰보 원칙을 먼저 검토하고 신뢰보 원칙으로 다 끝나면 즉 신뢰보 원칙의 요건과 한계까지 다 검토하게 되면 비례 원칙이 같이 검토되는 셈이니까 따로 비례 원칙을 또 쓸 필요가 없죠. 중복으로 쓰는 셈이니까. 그러나 신뢰보 원칙 요건에서 그냥 요건이 충족 안 된다. 신뢰보 원칙을 검토하다 만다. 그러면 이제 비례 원칙을 한 번 더 목차 뽑아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정도 유념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7페이지 가서 5번의 관련 논점, 그 특히 실권의 법리도 신뢰번칙의 한 측면인데, 어떻게 보면 부작위로 인한 신뢰번칙의 적용 여부죠. 실권은 우리 민법에서도 많이 공부했으니까 따로 정의를 보진 않을 거고, 거기 이제 그 요건도 따로 민법에서 공부했던 거 똑같아요. 거기 민법에서 공부했던 권리를 권한으로 바꾸면 돼요. 민법에서 실권은 권리죠. 여기는 행정권이 처분을 해서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 권리를 권한으로 바꿔가지고 요건 바꿔서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요건은 따로 제가 적어놓은 게 아니고 민법에 있는 건 갖다 쓴 거예요. 자, 거기 구체적 사례를 이제 좀 기억하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 1년 10개월 동안 처분하지 않은 사건은 실권의 법리를 적용시키지 않았는데 3년 동안 처분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우리 판례가 실권의 법리를 인정했던 사건도 있죠. 그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나번에 가서 그 법령 개정과 신뢰보 원칙 문제는 이것은 이제 헌법적 쟁점하고 묶어가지고 어차피 출제될 확률이 좀 있어 보이는데, 특히 이제 소급 적용, 이건 특히 이제 시행령의 소급 적용이죠. 만약에 법률의 소급 적용의 문제라면 이건 헌법에서 낼 거고, 이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급 적용은 시행령, 대통령령 주로 대통령령. 그래서 시행령의 소급 적용의 문제가 이제 행정법적 쟁점이죠. 뭐 진정 소급 원칙적 부정, 예외적 허용, 부진정 소급 원칙적 허용, 예외적 부정, 이건 다 아시는 거고, 그 양가로 2번 봅시다. 그러면 법률이 또는 법령, 정확히 말하면 법령이죠.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신뢰 원칙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은 경과규정이 경과규정. 저 밑에 경과규정. 그래서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이때 법령의 개정은 불리하게 바뀌었을 때 문제죠. 유리하게 바뀐 거야. 무조건 적용시키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불리하게 개정됐을 때, 뭐 허가 요건이 더 추가되거나 불이익이 더 가중되거나 불리하게 법이 배정됐을 때 문제인데, 결국 뭘 두면 경과 규정을 두면은 그 위헌성의 문제가 대부분 해소가 되죠. 다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죠? 경과 규정을 범위가 적절히 보장해야 되는데 경과 규정을 두긴 두는데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그러면 또 위헌성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런 사건이 이제 한약사 시험 사건이 대부분 그런 사건이었죠. 경과 규정을 두긴 두었는데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가지고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죠. 하여튼 경과 규정을 두면 위헌성이 많이 해소가 되는데, 다만 그 경과 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적용시킨다. 그러면 또 역시 위헌의 문제가 남을 수 있어요. 자, 경과 규정을 주로 보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4번 8페이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이건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보통 보죠. 의의는 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외워질 거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선례가 필요한 거냐, 필요 없는 거냐, 선례 필요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판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판례는 선례를 요구한다. 그래서 정한 바에 따라 대풀이 시행돼서 관행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선례 필요설의 입장이죠. 선례 필요설. 또 하나 이제 외워둘 거는 그 3번의 자기구속의 한계, 불법의 평등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판례 얘기. 그래서 불법적인 관행에는 구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불법의 평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입장.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어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가서 5번에 부당결부금지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이제 비례 원칙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보통 보죠. 적합성 원칙에서 파생되었다 보통 보는데, 자, 행정기관이 행정작용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성이 없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허용될 수 없다. 즉 그런 점에서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적합성 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이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의의를 잘 봐두고 어차피 요건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의의만 잘 외워두면 의의에서 다 파생돼서 쓸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거긴 판례를 많이 봐야죠. 판례. 자, 4번에 가번에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 부관. 주된 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면 법령에 근거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다만 그 부관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특히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을 준수해야죠.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죠. 두 번째죠. 주택사업계획 승인 처분, 강학상 특허에 서격 있는 특허로서 재량행위니까 법령에 근거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런 주택사업계획 승인 처분하면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한다.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 사유다. 이런 사건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번에 가서 여러 개의 운전면허를 갖고 있을 때 음주운전했을 때 여러 개의 면허를 다 같이 취소할 거냐, 아니면 하나만 취소할 거냐, 뭐 아주 유명한 부분인데, 일단 이거로 기출된 적도 있었으니까 사례 문제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이건 객관식 문제로만 좀 봐둘 필요가 있는데, 일단 자, 따라서 판례는 해가지고 일종 보통, 일종 대형 특수면허를 갖고 있는 자가 레카라고 하죠. 레카 크레인, 즉 교통사고 났을 때 끌고 가는 레카 크레인을 음주운전. 이 레카 크레인은 일종 특수면허, 즉 특수면허로만 몰 수 있는 차거든요. 레카 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일종 특수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그래서 3종의 모두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다 라고 판시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게 우리 변시의 사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옆에다가 손을 펴면, 이건 우리가 네 번째 날, 그러니까 넷째 날에 볼 건데, 최신 판례를 유의하라라고 꼭 봐두세요. 이거는 나중에 그때 가서 외워둘게요. 제가 다시 한번 그때 강조하고, 지금 강조해봐야 어차피 까먹을 테니까 제가 그때 설명할게요. 요즘 우리 판례가 뭐 이런 판시를 해왔다가 요즘은 그 아주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다 취소해야 된다, 그런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우리 넷째 날에 제가 그때 보면서 이거 비교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일단 저거만 두세요. 무조건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하는 게 좋죠. 기억은 최대한 뒤로 빼가지고 그 전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있는 사건들. 그래서 뭐 두 번째 문단에 한 6번째 쪽 가면 일종 보통면허 소지자 승용차 원동기까지 몰 수 있기 때문에 일종 보통면허 취소는 원동기 면허까지 취소가 포함된다, 이런 판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판례가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여러 개 면허를 갖고 있는데 하나의 면허만 취소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취소해버리는 그런 이제 트렌드의 판례가 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객관식에는 아주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 싶어요. 자, 넘어갑시다. 그럼 10페이지 그 6번의 행정주체, 기본적인 내용인데 절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특히 이제 피고적 기억과 관련해서 논쟁이 될 수 있죠. 우리 항상 피고는 우리 행정법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죠. 항고소 등의 피고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데,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 그런 법적 주체가 되니까 항상 피고의 문제가 생기죠. 이 부분은 피고적 관점에서 살펴보시길 바라고, 자, 2번의 국가, 3번의 공공단체에서 공공단체가 크게 두 종류가 있죠. 내려오시면은 지방자치단체인 공공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 뭐 그 뒤에 공공조합, 공법상의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이런 애들을 우리가 보통 특별한 수식어 없이 그냥 공법인이라고 보통 말하죠. 보통. 물론 공법인은 더 큰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좁은 의미로 공법인이라고 할 때는 쟤네들 뜻하죠. 누구? 공공조합,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협의회 공법인인데 보통 이제 공법인이라고 보통 책에 쓰고 있는 테마들이죠. 그게 이제 234라면 234.
자, 그러면 거기 10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 자, 10페이지 3번에 가번에 의의에서 두 번째 문단 봅시다. 이런 공공단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하고 기타 공법인이 있는데, 거기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단체 그 자체가 행정주체면서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 이게 하이라이트죠. 예. 결국 공법인은 그 자체가 공공법주체면서도, 즉 행정주체면서도 그 자체가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도 내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에서의 피고도 공사나 공단이고, 항고 소송에서의 피고도 공사나 공단인 거죠. 예, 이거 꼭 특히 기록형 문제 나왔을 때 무슨 공단 이사장, 무슨 공단 뭐 또는 사장, 이런 애들을 피고로 잡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요. 공단 그 자체가, 공사 그 자체가 피고가 되는 거죠.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뒤에 한 두어 번 더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류 지방자치단체 뭐 다 아실 거고, 오른쪽 가서 공공조합이나 공법상의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뭐 보통 이제 무슨 공사, 무슨 공단, 뭐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죠. 뭐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이런 것들도 여기 대표적인 것들이고. 자, 내려와서 다음번에 이런 공공단체와 임직원의 법적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은 지방공무원이죠. 공무원법이 적용되죠. 공무원은 뭐예요? 불이익을 당하면은 소청 심사 후 취소 소송이죠. 소청 심사 원칙주의. 다 알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직원은 지방공무원. 각종 불이익을 당하면은 소청 심사 후 취소 소송. 그런데 이런 공공단체, 즉 기타 공공단체, 즉 각종 공사나 공단 소속의 직원은 판례가 근로계약법,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봐요. 근로자. 그래서 어떻게 다투죠?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가는 거죠. 굳이 취소 소송하고 싶다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하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한 다음에 재심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죠. 자, 넘어갈게요. 두 번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공무수탁사인. 이 공무수탁사인은 실제로 취급하는 것은 앞서 봤던 이 기타 공법인하고 공법인에 준해서 취급하면 대부분 거기 해당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공무수탁사인.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은 그 가번에 의해서 어떤 애들이 공무수탁사인 나올 만한 거냐. 거기 두 번째 문단에 공공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되는 토지 수용권 행사는 사인. 보통 사업 시행자는 대한민국인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도 있고 LH공사 같은 공사나 공단, 즉 공법인 경우도 있는데 이게 민간기업인 경우도 있죠. 민간기업인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공무수탁사인의 대표적인 예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겠고, 나번에 법적지 한 두세 번 더 나올 건데요. 공무수탁사인은 그 자체가 행정주체다. 공무를 위탁받은 한도 내에서는 행정주체성을 갖는데 동시에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행정작용법 측면에서 공무원 또는 행정청처럼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공무수탁사인 그 자체가. 그 얘기가 뒤에 가가지고 법률관계하고 연결이 되죠. 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자, 다음번에 공의무 부담사인 넘어가시고, 공무수탁사인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공무수탁사인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로서 토지 수용권 행사는 민간기업. 그것만 공무수탁사인이고 나머지는 다 이행보조인 아니면은 그냥 뭐 행정보조인 정도예요. 뭐 대집행을 하러 감에 있어서 철거 용역회사 공무수탁사는 아니고 그냥 행정보조인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공무수탁사는 하나만 외워두세요. 토지 수용권 행사는 민간기업 하나만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나올 건 그거밖에 없어요. 자, 오른쪽 4번에 가서 여기 법률관계가 중요하죠. 법률관계. 1번은 됐고 2번에 가서 국민과의 관계.
자, 첫 번째 양가로 가분의 항구쟁송. 예, 공무스탁사인의 명의로 나온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는 공무스탁사인이죠. 우리 행소법 2조 2항 또는 행정심판법 2조 2호, 2조 4호. 행소법 2조 2항 이 법을 적용하면서 행정청에는 쭉 뒤에 가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그래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공무수탁사인을 피고로 삼을 수 있죠. 자,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할 때죠. 특히 국가배상. 자, 국가배상법상 배상 주체는 누구로 되어 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죠. 예,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 청구 수승의 피고가 될 수 없어요. 다만 뭐가 될 수 있으면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취급할 뿐이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줄 공무수탁사인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되도록 지금 규정이 바뀌었죠. 국배법상 공무원 규정 공무원 해놓고 가로 열고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다.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한다. 자, 일단 외워두고 뒤에 또 나오니까 자, 공무수탁사인은 항고수승의 피고가 된다.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 피고는 될 수 없다. 다만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해당한다. 그 정도만 봐두고 넘어갑시다. 뒤에 한 두어 번 더 나올 거예요. 자, 패스하고 12페이지. 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뭐 지금 이런 거 공부할 때 아니죠. 어차피 신청권 공부할 때 뭐 관련 판례 보게 될 거고. 넘어가고 13페이지 8번. 행정개입 청구권은 이거는 정확하게 의의하고 성립 요건을 알아두세요. 이건 행정개입 청구권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 뒤에 관철 수단으로서 뭐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뭐 항고 소송, 그 다음에 뭐 행정심판으로서 음행심판,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 특히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시험 문제를 종류에 많이 내왔어요. 특히 자신의 선택 과목의 환경법인 분들은 뭐 이거 거의 출제 유력한 부분 중 하나죠. 항상 출제 유력한 부분이죠. 행정법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죠. 자, 행정개입 청구권부터 봅시다. 행정개입 청구권 정의부터 잘 외워두세요. 자기를 위하여, 이때 자기는 이제 사인이겠죠. 자기를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인,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행정개입 청구권이라고 보통 부르죠. 성립요건, 강행법규의 존재, 사유보호성인데 강행법규는 기속법규일 때는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이 쉽게 인정될 수 있지만 재량법규일 때는 재량권의 영어로 수축이 가능할 때만 강행법규성이 인정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사유보호성도 같이 있어야 돼야 되겠고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주관적 공권으로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죠. 특히 재량이 영어로 수축되려면 생명, 신체, 재산과 같은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자, 내려와서 행정개입 청구권 판례가 인정한 사건도 있고 부정한 사건도 있는데 객관식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례 문제 풀 때도 각각 염두에 둬야죠. 다만 이 결론은 긍정한 쪽으로 가능하면 쓰면 좋겠고요. 행정소송에서 이게 첫 번째 건축허가에 대해서 갑이 건축허가 받았는데 을이 취소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을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제기할 수 없다 했던 사건이죠. 자,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해서 취소 또는 중공검사의 취소 또는 제3자 소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즉 그런 법규상 규정이 없고 조리상으로도 그런 권리가 없다라고 해서 행정개입 청구권을 부정한 사건. 이건 정확히 말하면 뭘 한 거죠? 건축허가 취소 신청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건축허가 취소 신청 거부에 대해서 행정처분성을 부정했던 사건이죠. 처분성을 부정했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다? 신청권이 없다. 이렇게 나와도 골라낼 수 있어야죠. 그런 사건도 있는데 판례가 최근 사건, 우리 최근 새만금 사건에서 자, 잘 보세요. 특히 사례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무조건이 아니에요. 누구한테만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공유수면 매립면에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처분차에게 면허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사건인가요? 공유 수면 매립면허에 대한 취소 신청을 거부했던 사건에서 우리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했죠. 다만 누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죠.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에서 그자들에게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처분성이 긍정된다라고 판시했던 거죠. 뭐 이렇게 나와도 잘 골라낼 것이고, 이 두 사건은 정말 중요한 판례죠. 시간에서 꼭 읽어봐야 되겠고, 뭐 사례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판례들이에요. 이렇게 강조해도 뭐 막상 시험장 가면 원고적 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답 쓰고 나오죠. 원고적 격 없다, 원고적 격 있다, 원고적 격이 있다 이렇게 쓰고 나오죠.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분명히 처분성이 있다라고 이런 사건인데 꼭 마지막에 원고적 격이 있네, 원고적 격이 없네. 그러니까 졸다가 그것만 들은 거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적 요것만 들은 거지. 그죠? 그것만 듣고 이제 하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적 안에 있으면 원고적 격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공유수면 매립면에 대해서 제3자가 취소 소송을 해야 무효확인 소송을 직접 제기했을 때죠. 이렇게 말해도 또 이거 뭐지 또 그러면 안 돼요. 난 지금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해서 만약에 매립면허 요걸 대상 삼아 가지고 매립면허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그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자 안에 있는 자에게 원고적 격이 있다 또는 바깥에 있는 원고적 격이 없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은 뭐한 거기다가 취소 신청했는데 거부한 거 요걸 다투는 사건이죠. 이거는 신청권의 문제인 거지. 이렇게 말했어도 또 시험장 가면 또 두 판례 헷갈려가지고 원고적 격 있다 없다 써야 되는데 거기다 신청권이 있다 없다 쓰고 나오고, 신청권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거부 처분 성립한다 안 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원고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쓰고 나오고 또 그렇게 쓰고 나오죠. 자다가도 이건 깨가지고 잘 생각하고 다시 자야 돼요. 자, 여러분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 잘 받아주시고, 자, 그 다음 나번에 국가배상의 문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서 우리 판례가 이런 행정개입 의무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사건들도 있죠. 이건 뭐 특별히 읽어볼 건 아니고,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의 문제, 특히 자기 의무 인정 여부와 관련돼서 연결되는 부분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잠깐만 관련된 부분을 잠깐만 찾고 올게요. 뒤에 이제 90페이지 정도로 가면 90페이지 정도에 가면은 그 4번에 나번에 자기 의무 인정 여부가 있죠. 오른쪽에 90페이지 오른쪽 단에 4번에 나번에 자기 의무 인정 여부가 있죠. 요 논의하고 연결되는 거죠. 결국은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면 나한테 권리가 있다는 얘기니까 국가는 그걸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 여부가 결국 나번에 자기 의무 인정 여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 주민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가? 그럼 권리가 있다 라고 답이 나오면은 그 다음 문제는 국가배상에서는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항고소송에서는 신청권이 인정된다. 그런 문제로 연결된단 말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 정도 보고 넘어갑시다. 자, 13페이지 다시 돌아오시고 13페이지 각주 30번과 31번에 거기에 사건명 제가 적어놨죠. 사건명 적어있죠.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핸드북은 각주를 잘 보셔야 돼요. 각주에다가 제가 이게 책이 굉장히 내용이 분량은 좋은 것 같지만 내용이 엄청 많죠. 각주에 다 써놓고 그렇기 때문에. 자, 넘어갈게요. 14페이지. 자, 특별 권력 관계 부분은 일단 뭐 객관식 용이고 이거 사례에서는 뭐 크게 쓰시거나 그럴 필요 없어 보이고요. 판례가 특별 권력 관계를 인정했냐 안 했냐 거기만 보면 되죠. 거기 다른 거 필요 없고 2번에 나번에 가서 우리 판례는 해가지고 구청장이 동장을 면직했던 사건에서 특별 권력 관계라는 용어를 쓰긴 써요.
특별 권력 관계라는 용어를 쓰긴 쓰는데 다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특별 권력 관계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라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처분성 인정했던 사건이죠. 자, 그것만 보고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얘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10번에 사인의 공법행위 이 부분에서는 사실 뭐 여기는 여러분 학설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고 다 필요 없고 여기 객관식용으로 오로지 판례만 보면 돼요. 거기 3번에 판례. 이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씨가 했던 거죠. 이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고 전두환 씨였지, 이 당시는. 공직자 숙정 계획의 일환으로 일괄 사표 받고 그 다음에 선별 수리 방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 면직 있었던 사건에서 이 사직원 제출 행위가 강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자를 박탈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뭐 의사결정의자를 박탈했다 아니고 그 다음에 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에 관한 규정 즉 107조랑 단서죠. 107조랑 단서는 사내 공법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의원면직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다 했던 사건. 그래서 각각 위에 것도 아래 것도 다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만 무효인 사직원 제출행위에 기한 공무원의 면직 처분 무효인 사직원 제출행위 거기에다가 써주시기를 의사결정의 자유가 이때는 박탈된 상태였죠. 예를 들면 고문.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즉 고문당한 상태에서 만약에 사직원을 냈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 사직원 제출행위가 무효니까 그에 따른 의원 면직도 유법하다 했던 사건이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 공무원이 사건이란다. 이 전두환 사건 앞에 전두환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두환 사건 합시다. 전두환 사건에서는 우리 판례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진 않았다. 고문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음 문단 무효인 사직원 제출에 기하는 공무원 면직 이거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죠. 고문했기 때문에 고문 상태에서 사직원 낸 거예요. 이럴 때는 의원 면직이 유법하다라고 했던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 밑줄 공무원에 의해서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터잡은 의원 면직 즉 수리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나 취소될 수 있고 다만 의원 면직 즉 수리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는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 이 정도 여기 객관식 용어로만 공부해 두세요. 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11번 신고. 자, 신고. 뭐 정의는 잘 아실 거고 종류도 다 알죠. 우리가 종류는 특히 뭐 다른 거 다 쓸 거 없고 종류는 양걸 이번에 자체 완성적 신고 그 다음에 행정 요건적 신고 구분해 가지고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되죠. 자체 완성적 신고는 우리가 보통 판례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표현하고 행정 요건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쓰기도 하고 등록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등록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일종으로 보시면 큰 문제 없을 거고 뒤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신고의 의의 체크하고 종류에는 그 양가로 2번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등록에 대해서 뭐 자세히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혹시 등록에 관한 문제 나오면은 판례는 등록과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이 이제 그 유명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영업일시 제한 조례 사건에서 이게 나왔던 판시예요. 그래서 등록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라본의 지위승계 신고의 구별. 지위승계 신고는 아주 독특한 논점이죠. 중요한 쟁점이죠. 이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논의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영업 양도 양수 인가하고 거의 법적 논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아주 잘 봐둬야죠. 옆에다가 이거는 아예 지금은 뭐 이렇게
선명하게 좀 알 필요가 있으니까 옆에다가 영업 양도 뒤에 또 나와요.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영업 양도 양수 인가와 유사성이 많아요. 유사하게 취급해주면 돼. 비슷하게. 영업 양도 양수 인가하고 지휘승계 신고 수리가 거의 유사하게 판례가 취급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저게 나올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제가 인가할 때 한 번 더 설명할 거거든요. 이미 뭐 알고 계신가? 영업 양도 양수 인가는 판례가 얘를 강학상 인가의 성격뿐만 아니고 뭐가 중요하면 설권적 처분으로 보죠. 설권적 처분. 즉 특허의 성격을 인정하죠. 설권적 처분을 보죠. 요거를 염두에 두고 이것과 비슷하게 취급한다고요. 비슷하게. 똑같은 게 아니고 비슷하게. 이 지승계 신고하고 영업양도 양수 인가가 비슷해요. 사실은 거의 비슷한 제도예요. 유사한 제도예요. 실정법이 어떻게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라번에 지휘승계 신고와의 구별해서 일단 양가로 1번 지휘승계 신고는 시험 문제 나오면 일단 무조건 행정요건적 신고. 결론은 행정요건적 신고. 넘어가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일단 판례는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일단 지휘승계 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 그러면 그에 따른 수리는 뭐예요? 행정처분. 금지 해제니까. 또는 법적 지위 설정이니까. 행정처분. 그래서 마지막 밑에 세 줄만 지휘승계 신고를 행정요건적 신고로 보고 지휘승계 신고 수리를 처분성 인정한다. 요거 꼭 그게 출발이죠. 하고 처분성 인정한다 해놓고 그 처분은 그냥 처분이 아니고 이른바 제3자요 행정행위죠. 즉 복효적 행정행위. 제3자요 행정행위. 제3자요 행정행위.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처분성 인정하고 있다. 제3자의 행정행위.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전의 양도인의 법적지를 박탈하는 침익죄 효과도 있지만 양수인에게 뭘 해주죠? 새롭게 법적지를 설정해줘요. 다음 줄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권리 설정이 즉 설권적 처분이기도 하단 말이죠. 침익적 처분. 누구한테는 침익적 처분이야? 종전 양도인. 그런데 양수인에게는 뭐죠? 수익적 처분. 이른바 설권적 처분인 거죠.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지휘승계 신고에 대해서 지휘승계 신고는 뭐 행정요건적 신고 그리고 지휘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는 행정처분인데 그냥 처분이 아니고 꼭 기억할게 꼭 쓸게 제3자요 행정행위로서 종전의 양도인에게는 침익적 성격이 있고 종전의 지금의 양수인에게는 설권적 성격이 있는 요거 써야지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쭉쭉 써지는 거죠. 이게 처음 출발이죠. 사실 저것만 쓰면 나머지는 다 비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저것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 나머지 알고 있는 거 그걸 접목시키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양가로 2번이죠. 그래서 양가로 2번. 판례는 지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는 양도인의 사업허가 취소, 즉 침익적 부분과 양수인에 대한 권리 설정 행위 부분, 설권적 부분이 같이 있는 거다. 두 가지 함께 있는 이른바 이게 뭐예요? 제3자요 행정행위다. 즉 복효적 행정행위다. 그래서 양도인에게는 침익적 성격의 처분이니까 수리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라든가 청문 같은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돼야 되고 그거 부여되지 않고 누락된 처분은 뭐가 되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가 되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왔던 거죠. 전부 다 사례에 나왔던 것들이고 객관식에 나올 것들이고 이건 뭐 특이급들이죠. 전부 다. 양가로 3번 영업 양도행위가 무효일 때 양도인의 쟁송수단. 그러면 이 영업 양수 양도가 뭐예요? 결국 설권적 처분이란 말이죠. 법적지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하죠? 법적지위 바뀌었으면 다시 돌려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판례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는 적법한 사업 양도 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영업 양도 양수행위가 무효다. 예를 들면 허위 양도다라고 판단했을 때 지위승계 신고 수리도 당연히 무효가 되고, 따라서 사업 양도 양수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 양도자는 민사소송할 것이 아니라 법적 지위를 다시 돌려받아야 되니까 영업 양도 양수행위 무효를 구함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신고된 수리에 대해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법적 지위를 돌려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런 법리가 뒤에 나올 강학상 인가의 법리하고 차이점이죠. 그 뒷얘기에서 나왔죠. 다 지금 어디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설권적 성격, 여기에 지금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죠. 설권이란 게 뭐예요? 저놈한테 법적 지위를 줬으니까 사실 이걸 없애고 내가 가져야 될 거야. 저거 없애고 가져올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항고 소송밖에 없단 말이죠. 내 공법적 지위가 내게 저놈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내게 저놈한테 넘어갔으니까 이 공법적 지위를 갖고 다시 가져오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항고 소송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래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항고 소송해야 된다 했던 거예요. 자,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것들은 틀리기 쉬우니까 맨날 내도 또 재미 보니까 또 내고 한단 말이죠.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신고 요건의 심사. 신고 요건 심사를 좀 알아둬야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신고를 또 구분해보고 그 다음에 허가도 구분해보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가번에 행정요건적 신고, 자체완성 신고의 구별, 형식요건만 심사하느냐, 행정요건적 신고, 실질요건까지 심사하느냐, 말이 잘못 나왔어요. 형식요건만 심사하느냐, 자체완성적 신고, 실질요건까지 심사하느냐, 행정요건적 신고죠. 나번에 허가와의 구별, 허가 신청과의 구별, 실질심사의 범위를 그 입법 목적 내에서 축소 심사할 거냐, 행정요건적 신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까지 심사할 수 있느냐, 즉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까지 고려할 수 있느냐, 이게 허가 신청. 자, 그래서 그를 바탕으로 3번의 신고의 구별 기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줄을 볼게요. 네 번째 줄 신고 요건으로 형식 요건만 요구하면 자체 완성적 신고, 실질 요건까지 함께 요구하면 행정 요건적 신고. 그 다음에 타법상의 요건 충족을 요구한다라든가 인허가 의제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행정 요건적 신고. 신고의 구별실이 보시고 처분성 판단하고 본안 판단에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5번에 가서 신고 수리의 처분성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체 완성적 신고. 두 가지 판례 있죠. 건축 신고 수리 사건. 그 다음에 착공 신고 수리 사건. 자, 건축 신고 수리 처분성 없다. 그 다음에 착공 계획서 수리 처분성 없다. 두 가지. 나머지의 경우는 다 우리 판례가 처분성 인정하죠. 그래서 나번에 행정요건적 신고, 신고에 대한 수리, 처분성 인정하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는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 사건. 우리 판례가 처분성 인정해서 제3자의 소재기를 허용했고, 이때 쟁점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는 처분성이 있으니까 제3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말고도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한 수리 또는 수리 거부는 일단 이른바 기속재량이다. 적어서 기속재량행위다. 기속재량행위다. 그 다음에 이게 처분성이 인정돼도 원고적격 문제죠. 원고적격은 500m 내 20호 이상의 인가가 있을 때만 원고적격 인정했죠. 그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래도 미리 외워두세요. 그래서 쟁점이 두 개 더 있어요. 그래서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 처분성이 있다는 거기 적혀 있고요. 더 추가한다면 얘는 기속재량행위다. 기속재량행위. 그리고 500m 이내 20호 이상의 인가가 있을 때만 원고적격 인정했다. 500m 20호 이상의 인가가 있을 때만 그 500m 안에 사는 사람들만 원고적격 인정했던 사건이죠. 같이 봐두고. 그래서 실제 사례 문제 나면은 두 가지 더 추가해서 원고적격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본안에서 기속재량에 있어서 제한적인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이런 것들도 같이 낼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에 가서 수리 거부의 처분성에서
가번의 자체 완성적 신고에 대한 반려, 즉 수리 거부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서부에서 이제 인정하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가면 이게 그 유명한 건축 신고 반려 사건이죠. 건축 신고 반려 사건 각조 50번 건축 신고 반려. 바로 옆에 있는 착공 신고 반려도 같이 기억하고 똑같은 판시였죠. 각조 50번 건축 신고 반려 이름도 기억하시고 착공 신고 반려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나번의 행정요건적 신고의 반려는 거부 처분이죠. 두 번째 문단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반려 사건,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반려 사건, 처분성 다 긍정했던 사건들이고, 특히 주민등록 전입신고 반려 사건, 처분성 긍정했던 사건들이죠. 오른쪽 7번에 인허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법적 성격은 이것은 판례 소수견해하고 다시견해가 달라서 판례 소수견해는 일단 인허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할지라도 그냥 자체 완성적 신고로 보자. 무조건 건축법상 신고는 자체 완성적 신고다. 라는 입장이었고 판례 다수견에는 인허가 의제 효과가 있는 건축신고는 이것은 행정요건적 신고다. 일반적인 신고하고는 달리 봐야 된다. 이렇게 봤던 사건 등이죠. 넘어갈게요. 많이들 나왔던 판례고 자 이제 19페이지부터 좀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